오랜 시간 사회운동가로 교육가로 작가로 활동해온 미국의 파커 제이 파머는 그의 나이 80즈음에 이르러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여러 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 나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녹아 없어져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네. 나 이제 내가 되었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또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깨달음.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다른 누가 아닌 더 훌륭한 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답게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선 신앙 안에서 기도 생활도 필요할 거고요. 또 책 한 권 역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으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 볼까요? 신부의 책장. 네, 2월의 신부의 책장 문을 열어야죠. 근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설 명절 보내고 난 다음에 주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조금 늦었지만 지난달에 했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네. 할 수 있음이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설 명절 보내니까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 집을 그리워하는 장병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무엇보다 명절이면 훈련보단 개인적으로 이렇게 쉬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 편안함을 더 기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예, 훈련 얘기하셔서 그런데 겨울에 혹한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왔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추억을 만들어 주었네요. 궁금합니다. 너무 하나만 추웠어요. 얘기해서요. 하나만. 그러니까 그 정말 추운 기간 때 한번 했었었는데 우리 지난달에 진짜 추웠었을 때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때가 저희 기간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있던 수경지가 예. 실내 체육관 안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좀 쳤었는데 그나마 다행인데요? 근데요? 딱 그 체육관 문을 여는 순간에 오랜만에 느껴보지 못했던 한기가 와, 체육관이 꽉 차 있는데 그대로 문을 닫고 싶더라고요. 네. 네. 체육관에 따로 난방은 없는 거죠? 그 여러 난방 기구들을 좀 틀어줬는데 예. 사실 그걸로는 소용이 없었고요. 역부족이죠. 네, 핫팩으로 다들 이렇게 버티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 새벽에 보니까 다들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을 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네네. 다들 사무실로 그렇게 다들 향하시더라고요. 네. 지각은 절대 없다. 네. 신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설도 지나고 이 포근해지는 분위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축복이죠. 맞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읽어드릴 책도 아마 겨울 지나고 봄, 그러니까 마음이 잠깐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지는 뭐 그런 과정들을 그리는 책으로 보이는데 또 제목은 굉장히 핫하고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신부의 책장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의 책은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유명하죠. 네, 베스트셀러죠. 맞아요. 꽤 오래 매대에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당시에 예쁜 책 커버 그것도 인상 깊었고 또 사실은 제목 자체가 되게 인스타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책의 내용은 이 작가 본인이 알았던 기분부전 장애라는 병의 치료 기록을 사실 담고 있더라고요. 네. 작가와 의사 선생님의 상담 내용이 주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더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론들이 책 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오늘의 책을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라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요. 기분 부전장애라는 그 병명을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작가 소개란에 보면 그걸 경도 우울증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바쁘다 현대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맞아요. 뭐 사실 딱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뭐 특히 연예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정신질환에 관하여 오픈하시면서부터 좀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이 서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제로도 점점 더 정신질환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더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공감이 되니까. 네네. 저도 그랬던 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정신과를 방문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또 상담을 한다면 이런 기분 부전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게 실제 상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더 놀랍죠. 네. 예. 작가가 정신권 진료를 통해서 이 기분 부전 장애라는 생소한 병명을 알게 됐고 비슷한 사람들이 이를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블로그에 녹음한 내원 기록을 쓰기 시작한 게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예.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글에 위로받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돼 놀랍기도 했고 바로 그 점에서 책을 쓰면 어떨까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찾아보니까 이 책이 영국까지 번역되어 출간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공감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몰랐네요. 한류를 또 이렇게 만드시네요. 아하. 참. 근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분 부전 장애 같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은 거죠. 그분들에게 치유가 된다는 얘기인 걸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슬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책입니다.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책 가운데 한 구절 우선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주무셨나요? 평균 4-5시간? 5시간 자고 일어나서 10분, 20분 이렇게 쪼개서 자는 식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집까지 걸어가면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논밭이 가득한 시골길인데 걸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부러운 사람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래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편집 팀장님이에요. 그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예쁘고 옷도 잘 입고 팀원들도 정말 좋아 보였어요. 많은 것들이 부럽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하는 회사와 업무 만족도는 어떤가요? 업무 만족도는 높은데 조금 지겨워요. 부러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겠죠. 이상향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러워하는 것과 자신을 계속 비교하고 비하하는 건 다른 거죠. 지금은 동경하는 정도로 느껴지고 심해 보이진 않아요. 어느 정도여야 심한 거예요? 행동으로 나와야겠죠. 하지만 나도 괜찮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죠. 보통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엔 이루어지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때의 마음이 생각난다면 지금의 삶이 보너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가 부러울 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대학교 나와서 출판사 다니네 하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물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의 나는 내 삶과 과거를 마치 실패한 것처럼 바라보잖아요. 하지만 어릴 때의 기준으로는 지금의 내가 굉장히 성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35살의 내가 28살의 나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지금도 만약 20살의 나로 돌아간다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만 비교할 게 아니라 나를 갖고 비교하면 좋겠어요. 그럼 피해의식은요? 그건 천천히 계속 생각해 가야죠.
성격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끼고 살았잖아요. 새로운 경험이 과거의 경험을 덮어주기 시작하면 어쩌면 나를 바라볼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지금보다 훨씬 밝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백세희 작가의 에세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일부 첫 번째로 읽어봤습니다. 일단 신선한 목소리가 있었죠. 네네. 예, 저희 신입사원입니다. 신나라 플로라의 목소리로 함께했고요. 예, 그 어떤 젊은 여성이 주인공이다 보니 맞아요. 처음으로 군종의 시간에서는 목소리를 들려드렸고 제가 선생님이 돼서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은 노래는 양희은의 참 좋다였습니다. 책 속의 일부에 너무 그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나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왠지 양희은 선생님이라면은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맞아요.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서. 특유의 말투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참 좋은 가사들로 마음의 치유가 되길 바라며 함께 들었습니다. 예, 아까 박재우 신부님 말하신 것처럼 책 표지가 인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SNS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보라는 정신과 상담의의 조언이 있는 거고요. 이 구절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은 비교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좀 스스로에게 다그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SNS가 이 부분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끊임없이 잘못된 이상향을 갖게 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게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건전한 의미의 부러움이 아닌 건강하지 못한 성장을 계속해서 부추기기도 하니까요. 근데 사회 자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군종의 시간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군 안에서도 누가 진급하고 누가 진급을 안 하면 그때부터 박탈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어떤 우리 결과물과 상관없이 나 자신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적인 영향력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힘들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의 힘들 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조금 모든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자존감을 만드는 과정들이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던 그런 진급 같은 건 면접도 있고 합격 불합격이 있고 근데 저는 준비생 때 저보다 먼저 아나운서 되는 친구들을 보면서 박탈감이 자꾸자꾸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세상의 북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북소리를 들어라라는 제가 읽었던 그 월든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저에게 힘이 됐고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그 회복 탄력성을 좀 가질 수 있게 됐는데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좋은 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정신과 전문의가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봐라. 이게 공감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나를 만난다면 뭐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혹은 뭐 나를 너무 괴롭혀온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들 안에서 뭐 긍정적인 의미의 자기 비교를 통해 뭐 나를 성찰할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마다 뭐 다른 10년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좌절하고 부정하기보단 긍정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이면은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너 고생 많을 거야. 신부님은 10년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생이었죠. 아 그렇군요. 아,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십니까? 야, 진짜 어려운데요. 근데 너 군대 2번 갈 거야. 그건 좀 충격일 것 같긴 한데. 근데 적어도 처음에 겪었던 그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는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일종의 가졌던 환상들이나 아하. 혹은 제가
좀 많이 힘줬던 것들 삶에서 좀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그래서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받지 않아도 괜찮아. 네네. 저도 그런 맥락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듯해요. 지금 들으시는 분도 10년 전에 나라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것도 떠올리시면서 이 책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두 번째 낭독입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 낭독 테스트는요. 뭐 규정하고 단정 짓고 실망하고 떠나고 라는 이렇게 소제목을 갖고 있는 텍스트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제가 담당할 거고요. 나는 저희 신입사원인 신나라 플로라님의 목소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저번에 친해졌다는 친구 있잖아요. 언제부터 그 친구의 눈치를 자주 보게 됐어요. 영향도 크게 받았고요. 그 친구에게 책을 빌려줬는데 제 책 취향을 부정당할까봐 두려웠어요. 반응이 별로였나요? 감상을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비난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사실 비난했더라도 그 책을 비난한 것뿐인데 저와 그 책 모두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넌 오만하고 피곤해 라고 막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더 심한 막말이 돌아왔고 저는 상처받아서 그 카톡을 다 씹어버렸어요. 기분이 어땠나요? 그 친구를 잃었다는 사실보다는 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엄청 우울해졌고 화가 났죠. 만만한 내가 싫었고 그 친구도 미웠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흑백 논리네요. 흑백 논리요? 네, 자신을 코너로 몰아놓고 흑과 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고 하네요. 사람을 사귀거나 안 사귀거나 아주 친하거나 다신 보지 않거나 터뜨리거나 참는 거요. 늘 yes 아니면 no의 선택지만 존재하고 중간 단계는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에 참고 버티면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니까 지친 거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 친구와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달랐고 그래서 자주 부딪힌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내 생각과는 다른 의견을 말하면 저를 공격한다고 느꼈고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 친구의 생각에 나를 맞추거나 아예 보지 않는 선택지밖에는 없었죠. 솔직하게 말을 해볼 수도 있고 조금은 서먹한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색으로 보면 회색에도 무수히 많고 다른 색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색은 하나라고 단정 짓는 것 같아요. 스펙트럼도 입체일 수 있는 건데 일자로 보는 것 같고요. 부끄럽네요. 사람은 입체적이라고 늘 생각하면서 전 매번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규정하고 단정짓고 평가하고 떠나곤 해요. 이 문제는 상대를 평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 잣대가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게 큰 문제예요. 만취한 다음 날에 괴로워하는 것도 비슷한 이치죠. 제가 허물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부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알고 있어요. 못난 부분, 멋진 부분, 소심한 부분 등등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기에 좋아하죠. 그러면서도 저 자신은 아주 작고 부분적인 측면으로도 금세 버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해요. 결국은 자존감 때문이겠죠. 자존감이 높고 내 취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걸 비판하든 비난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에세이의 일부였습니다. 저와 신나라 플로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정신과 전문의 마지막 날이 참 뇌리에 남네요. 자존감이 높고 내 취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걸 비판하든 비난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살면서 가끔은 좀 무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당당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실제로 저도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곧 나를 반대하는 거다라는 등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등식들 때문에 결국 사회적 권위나 나이 등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기분 나빠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게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며 소통할 수도 없게 하고요. 그래요. 좀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뭐 군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뭐 그것뿐 아니죠. 공동체도 그런 수직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이 부정당하는 걸 넘어서 뭐 어떤 나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계급 또는 뭐 직함 그런 게 걸려 있으니까 쉽사리 내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반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신부님. 그렇죠. 뭐 모든 조직이 진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리더분들이 더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뭐 소위 말해서 요즘 이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듣기나 그런 것들을 문제에서 좀 내 자신을 좀 자유롭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부터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일상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더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뭐 특히나 많은 경우에 불편해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어떤 의견이 또 맞지 않더라도 그냥 뭐 순응하면서 아유 뭐 이러지 뭐 라고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엔 이걸 넘어서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진리를 위해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예. 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지혜롭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자세니까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에 대한 좋은 자존감과 바른 신념들이 잘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나랑 자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느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도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자존감도 높아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나 자신을 향한 평가를 조금 더 넓은 스펙트럼과 입체적인 관점으로 하게 되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실제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한두 가지의 모습이 아닌 더 많은 입체적인 누구를 만드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기도 안에서 좀 이렇게 잘 한번 바라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의 책이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부님의 추천곡은 어떤 곡일까요? 네, 오늘은 호피폴라라는 가수의 너의 바다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이 노래는 모두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우울을 바다로 표현해서 그곳에 같이 가자는 위로를 담은 노래인데요. 뭐 이 책이 그리고 우리 군종의 시간이 오늘의 지금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것들 안에서 어떤 우울들을 좀 여기에 던져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 시간에 던져보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뽑아봤고요. 특히 기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파도에 맡기듯이 흘러가고 함께 가는 거고요.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신부의 책상이었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